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쌓여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했던 말처럼 본인의 사건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처신을 더 잘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사과의 뜻을 가지고 사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본인의 행보나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에 의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라고 했듯이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판에 불거졌던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라고는 좀 이따 여쭤보고 네네. 그 전 단계까지만 놓고 보면 이전 강선우 의원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좌진들에게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고 했다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고 또 그거 이런 그 사례의 뭐라고 할까요? 제보자라고 할까요? 폭로자라고 할까요? 그것도 또 어떤 전직 보좌진이었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걸리는 문제 중에 일단 그 문제가 주요한 문제 중에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저도 같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네.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그 속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가 공적인 업무이고 사적인 업무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시각각 순간순간에 정확한 판단과 원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마치 사적인 일도 해야 되는 것인 양 서로가 익숙해지는 관계가 또 있기도 하고 또 그 선을 일방적으로 넘어서 보좌진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항상 반복되거든요. 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이걸 여쭤본 취지가 이게 과연 강선우, 김병기 두 의원에 국한된 예외적인 현상이었을까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지점들을 국회의원들이 잘 경계하고 네네. 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의원의 사례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경고등은 뭔가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엄청난 경고등이죠. 엄청난 경고등입니다. 아마 자신을 잘 살펴보고 네. 앞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네네. 조사 대상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은 포함이 됐지만 김병기 의원은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제로는 녹취록에서도 보면 행위의 그 발단이 강선우 의원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1차적으로 윤리감찰단에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에서 당 지도부가 당대표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제 MBC가 추가로 지금 공개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컷오프 유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김병기 의원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관위 차원에서 김경시 의원을 컷오프 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좀 이게 단수 공천을 뒤집힌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강서구의 서울시 의원 공천 과정이고 2022년 그 6월 지방선거 전에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예. 관리위원과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내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감사가 서울시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강선우 의원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그 공천관리 과정에서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뭐 저도 공관위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살펴보고 지원 업무도 하고 또 여러 의사결정의 과정에도 있었지만 강서구에 있는 시의원 공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공천이 진행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됐는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는 그에 의해서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현욱 작가도 좀 전해줬는데 이제 강선호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강선호 후보자를 그때 엄호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을 받았던 사실을 고백을 받았기까지 했는데도 엄호를 했다라는 이 그때의 당시 행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일례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그 행위였다라고 봅니다. 김경 시의원이 사실은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광역 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네.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경기도 서울 어디에서도 그런 형태의 공천이 진행된 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앞으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된 거예요. 강선호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이건 징계감 아닙니까? 이제 그건 윤리감찰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실제로 공천을 대가로 한 형태로 인식했건 인식하지 않았건 네. 돈을 수수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보임인 거죠. 자녀 임기만 채우는 예, 현재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런 거죠. 자녀 임기. 그래서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요? 네. 좀 그러니까 이 자청하는 후보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뭐 그 출마해서 현재 그 난국을 헤쳐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이게 보임 임기가 얼마 안 돼서 별로 자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든지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난세를 헤쳐가고자 하는 그 소명 의식이 강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꽤 있습니까? 네, 네, 그럼 그런 것 역시 또 경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원 당규상 자녀 임기에 관해서는 예.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아. 이렇게 딱 규정돼 있어요. 보궐 선거를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진선미 의원으로 결정이 됐고 네. 오늘 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아마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좀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그러니까 상황적 특수성이나 이런 거 고려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예. 여당이니까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들 165명 국회의원들을 잘 이렇게 보듬고 정책을 조율하고 당과 청와대와 이 정부를 잘 이렇게 연결하고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하고 그 의사결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언론은 또 이런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 또 이제 그 최고위원 그 경선도 역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쁜 프레임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프레임입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좀 더 지났는데 네. 그 상황에서 뭐 친청, 친명 이런 내용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 집권 1년 시기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이 같이 움직이고 그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그 국정과제를 수행한다. 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친하다, 안 친하다 이걸 가지고 그 프레임을 짜서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게 선거를 하거나 선거를 기획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위다로 보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이 됐잖아요. 이 인사는 어떤 의도로 읽으면 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정무특보라는 사항들은 그 당청 관계에서 보다 원활한 그 의사소통과 결정을 위한 윤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진 이상의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특보를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주호영 그 우리 부회장님도 한번 그 역할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당과 청와대를 이렇게 소통 그 막힘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윤활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기존에 이제 정무수석과 뭐 정무비서관도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정무특보가 그 역할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처음에는 정무특보를 두지 않았다가 이 타이밍에 정무특보를 임명을 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당청 관계의 조율이 더 절실해졌다라고 하는 상황 판단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의식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적절하게 이제 또 내년이 이재명 정부 첫 그 정책이 실현이 되고 예산 정책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결정과 책임으로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당청 관계를 잘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정식 특보는 국회의장, 그러니까 저기 하반기 국회의장은 포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조정식 정무특보를 한번 부르셔서 네.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터뷰 하고 싶어요. 한번 꼭 해 주십시오. 모르겠다가 아니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 혹시 이 말씀 아니십니까? 의원님?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조정식 의원 스스로가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근데 지금 딱 그러면 정무특보가 됐는데 반년 뒤에 지금 하반기 의장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둔다. 이건 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뭐 그 뜻은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무특보를 받은 조정식 의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해석하는 것은 네. 제 위치를 벗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인사 문제라면 좀 그 발언에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네. 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이거는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이해운 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네. 모두의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전국 운영의 방향과 그리고 국민 통합의 방향에서 인사라고 하는 한 영역을 이해운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란 비상계엄 이후에 극단적으로 여야가 대결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이 상황을 계속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완충 역할을 하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는데 필요한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저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을 썼고 이해운 장관은 사실은 KDI 연구원 그리고 국회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했던 경제 전문가이고 경제 통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기 때문에 나라의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점검하는 역할에 적절한 인사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그 당장 보수 쪽에서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한마디로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파로서도 불렸었고 그다음에 경제통으로서도 역할을 했었고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자산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왼쪽이 무너지는 그런 그 심정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해운 후보자는 어제 이제 자신의 탄핵 반대 입장 윤 어게인의 행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가름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얘기하는 것은 여야 관계에서도 우리가 국민의힘에게 요청하는 것은 12상 불법
비상계엄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 힘이 진실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롭게 나가자. 그러면서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자. 이게 민주당의 일관된 요청입니다. 저는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한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는 흔쾌히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계엄의 강을 비상계엄 불법의 강을 이해운 후보자 장관 후보자는 넘어서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은 내란에 직접 가담했던 인사와 세력은 청산의 대상이지만 예, 예. 내란에 동조하거나 윤억인의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을 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원칙이 이렇게 좀 나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의 대부분과 네. 뭐 김영진 국회의원은 그런 원칙에 뭐 그런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고 주요 업무 종사자이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은 단호하게 발본색원에서 처벌하지만 일반 집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 국민들까지 다 가는 것은 저는 그거는 무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을 하고 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한 이후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내에서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현한다면 저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운 기용의 다른 측면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을 지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기획예산처는 사실은 올해 뭐 738조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그 설계하고 편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는 부처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임명했던 것은 아마 기획예산처 장관을 정치인 임명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입니다. 그거는 관료나 관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 한번 살펴봐라. 그다음에 지금 변화된 그 경제와 민생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력이 높은 정치인이 그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추후 민생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동력을 가지고 한번 그 판단해 봐라. 그런 취지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제기되는 게 이해운 후보자의 재정 철학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히려 대척점이 있었다. 그동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걸 질문 안 드리겠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해운 그 후보자 지명 발표한 날 이한주 정책특보를 임명을 했습니다. 네네. 혹시 그게 하나의 보완 기제로 그러니까 저기 세트 인사라고 이해를 할 측면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책특보와 기획예산처 장관과는 뭐 상호 보완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 별개이고요. 예. 별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방향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큰 정책 방향에서 재정 운영의 방향이 민주당은 확장 재정에 대한 방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을 중심으로 그 소수 정부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유연성이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긴축 재정을 한다고 했는데 감세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감세를 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했던 건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감세에 의한 적자 재정, 그다음에 세수 펑크가 났던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간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저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방향에 맞게끔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조정해 나가면 또 그 보수의 시각에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통일교 나아가 신천지 문제까지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검경 그 합수본 구성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 이건 특검 카드를 포기한 겁니까?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통일교 특검 카드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또 진행을 하고 또 특검 법안을 지금 하더라도 1월 중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하거나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이 훅 지나가니까 그 전이라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서 증거의 인멸이나 여타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검경수사본부의 출범 자체가 특검 도입의 속도를 더 빨리 하라. 그런 촉매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단호한 그 단전을 여야가 합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의원님의 개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4가지 정도로 그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종합특검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1차, 2차 3대 특검에서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에서 실제 진행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이 필요한 그리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좀 약간 내용들을 좀 정확히 좁혀서 좁혀야 된다. 명확하게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차 특검이 수사를 그래도 내용성 있게 잘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만 가더라도 수사 범위를 좀 좁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히자. 그렇게? 많이 진행된 부분들은 국수본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믿고 맡겨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